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어나는 청년입니다. 아, 뭐야, 고정이야?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게요. 고정 하면 안 돼요? 일단 회사에 사표, 우리 라디오 사표 쓰고 반민특위. 오시고요. 저희는 투신할 각오인 사람만 받아줘요. 카페 운영자. 투신하시면 안 돼요. 월급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 편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좀 있으면 보너스 나올 때 돼요. 네, 열심히 다니셔야죠. 네. 보너스가 뭐야? 먹는 거야? 난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광고해주세요. 잡담. 예.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거 정말 이 버라이어티하게 준비했어요. 5월 17일, 18일 우리가 5.18 역사기행 광주로 가죠? 예, 벌써요. 저희가 45인승 버스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10자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 주시고 이 10자리가 다 찬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다 찰긴 찰 것 같아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승용차 지금 오늘 나오신 깨어나는 청년님께서 승용차도 또 지원하신다고 하고 승용차 지원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5월 17일 석가탄신일이라서 휴일입니다. 9시에 서울역에서 모여서 출발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세요. 저희가 기념품도 많이 준비하고 진짜 알차게 정말 잘 왔구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념 티도 주는 거죠? 네, 기깔나요 아주. 완전 귀여워가지고 2X 미쳐버릴 것 라지 같아요. 이상 있나요? 3X 라지도 있습니다. 난 그게 중요해서. 제가 맞췄어요. 제가. 전 그런 사람 진짜 싫거든요. 막 여자들 사이즈는 미디움이랑 L만 하는 사람. 아니요. 심지어 S. 네. 스페셜 라지도 아니고. 이렇게 진보적인 곳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짬뽕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학로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웰메이드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이 짬뽕 연극이 10주년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보고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건데요. 평일에는 8시, 토요일은 4시, 7시, 일요일은 3시, 화요일은 쉰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또 반민특위가 또 역사의식이 있는 만큼 특별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 할인된 가격 15,000원. 그래서 매표소에서 조용히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입니다. 할인해주세요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5,000원이라는 가격에. 워낙 재밌는 공연이어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주말 같은 경우는 매진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5.18 관련된 연극인데 5.18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 라는 이제 다소 황당하고 재미있는 설정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 18일날 광주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광주 회원분들이 또 우리 서울에서 손님이 오는데 손님 맞이 번개를 해야겠다, 오랜만에. 이래서 광주 번개가 5월 7일 화요일 8시에 우남동에 있는 투모아라는 곳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광주분들
많이 뵀는데 이날 또 많이 모이셔서 저희를 맞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리는 이 소리로는요, 광주, 전남 광주 지역의 모든 술을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사재기를 해놓겠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통하는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마트 저는 이런 데. 근데 저희가 무슨 술 먹자고 모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술과 이런 거에 별로 집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좀 집착은 하죠. 좀 하는데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는 언제나 네. 짤 없어요. 네. 네, 짤 없고 모임이 있으면 이제 대충 쉬어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을 언제나 완수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뭐 망월동 갔다가 이날도 뭐 좋은 강연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영화나 이런 문화제. 것도 볼 것이고 레크레이션도 할 것이고 술자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굉장히 보람차게 할 수 있으실 거고 미취학 아동부터 네 60대 우리 회원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또 매너 좋고 다 즐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족 여행에서는 느끼실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뿌듯함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잖아요. 역사기행. 네. 예. 딸 데리고 오시는 우리 아버님 김팔 어르신 있고 또 초등학생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늘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리뷰를 되게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역시 김갑수 선생님에 대한 열화 같은 반응. 김광수 선생님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예요. 네. 그 반응에 대해서. 누구냐, 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아. 질문들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거부감이 듭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반특위 갑이다 하면서 또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즘에 많은 게 화순탄강 드라마, 우리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거. 영화살에 든 반민특위, 화순탄강의 전쟁, 그거 들으면서 너무 이제 억울하고 처참하고 눈물 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트윗을 하셨어요. 그 화순탄강의 전쟁이랑 영화살에 된 반민특위를 영화나 실제 이제 드라마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도 약 최소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되나요? 저희가 깎아서 한 5억만 있어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날뜰하니까. 그래서 네. 그분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이 있다면 좀 팔아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지금 라디오 이거 제작하는데 피똥 싸거든요, 사실. 뭐. 아니, 우리 배우들 오시면 정말 그 차비드리기도 빠듯하죠. 예, 빠듯한 실정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고퀄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는 네, 거. 진짜 모두 이거는 정신의 승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라디오 드라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웬만한 공중파 라디오 드라마보다 훨씬 실감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네. 너무 연기를 잘한다. 당연히 잘하죠. 다 연기자랑 성우니까. 그리고 실감 우리-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실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기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기기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아니, 심지어는요, 연평도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폰 하나를 놔두고서는 녹음을 해서 보내서 나온 건데요. 사람들 반응이, 주권방송 스튜디오 마이크 상황보다 핸드폰 녹음한 것이 훨씬 음질이 좋다는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가능한 얘기죠.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신력의 승리가 아닐까.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작가, 우리 성우님들, 배우들, 우리 곽 PD님. 진짜 이거는 정신력의 승리다. 그래서 네. 라디오 드라마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이제 후원금 많이 들어오면은 실제 연기로서 선보일 날이 꼭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5억이 되는 그날까지 뭐 이거야. 그 드라마 출연하신 배우 분을 제가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렇게 돈도 못 받고 하시면서 다시 그걸 계속 들으시면서 나 여기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쩔어요. 네, 음. 우리 배우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 반민특위 드라마 나오는 거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시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자기가 녹음한 걸 다시 보거나 듣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한 10번씩 하세요. 밤새도록 연습해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으시면 미친년처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울기 바쁘잖아. 드라마가. 저는 얼마 전에는 그 밤 12시에 어떤 또라이가 아이디도 살인자 김원봉인가 뭐 이런 사람이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290개를 보내고 저한테 뒤질 새끼는 접신물에 코바꾸도 뒤진다 막 이런 막 아주 섬뜩한 문자를 그 법적 카톡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300개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300개를. 그래서 진짜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러면 현 정부가 만든 스토커 방지법 거기 해당하는 거 아니야? 원래 구해도 3번 7만 이상 원 하면 안 아니야? 돼. 7만 원? 벌금 7만 원. 그런가? 구해 3번 해도 그게 딱 해당이 된다는데 지금 카톡 300개면은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무기징역감 아니야? 꼭 캡처해놔요. 네. 우리 또 아는 변호사들 많잖아. 네,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네, 살인자 쫄지 않아요. 제 살인자 성격 김씨. 모르시나 본데. 전 그래서 그 와중에 카톡을 계속 올리면 핸드폰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너무 분해가지고 계속 이거 손가락으로 맞춰가지고 이 씨발 족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는 대화방 나와버렸지. 그거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몇백 개가 오던 간에 빨리 쓰고 나와야지 막 계속 손으로 막. 그 욕 먼저 한 것 때문에 이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사진 300개보다? 막 이런. 7만원 내야 되나? 연평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얼굴이 제가. 반쪽이 되셨어요. 그 성과라면 그 성과죠. 연평도를 가서, 어제 왔고요. 어제 네. 왔고, 그리고 뭐 바로 이렇게 또 쉬지도 않고, 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뭐야? 칭찬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귀여워해주시고 머리를 마구 쓰다듬어주세요. 연평도 가서 어제까지 독수리 훈련이 있었거든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인데 연평도가 사실 위기, 뭐 한반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연평도만큼 위기가 뭐 짙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사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훈련 자체가 바로 전쟁, 실제 전쟁으로 전환, 뭐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평도에 올 봄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그때 그 당시에 트라우마는 좀 극복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대책은 서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아무런 대책은 서 있지 않았다는 거. 진짜 너무해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잘해주셨다면서요. 네, 저는 사실 연평도가 접경 지역이고 워낙 반공의식 뭐 이런 거에 계속 막 강요받았던 곳이고 해갖고요. 안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사실은 갔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옛날에는. 예전에 나 뭐 서울에서도, 서울 지역에서도 사실 지하철에서 막 시민들한테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예전에 막 8.15 행사 이런 때 얘기하면은 노인분들한테 막 지팡이를 얻어맞거나 아니면 딱이 맞거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연평도의 평화나 뭐 이 주민 대책, 안전 대책 뭐 이런 거를 들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고맙죠. 저는 이제 언니 없는 동안 그 금강산 관광 그분들 사업하셨던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 만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이 자기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근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서 심지어는 은행에서는 사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율을 더 올려버리고 그죠. 노숙자가 되시고 막 이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평도도 마찬가지고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성관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성관광공단 진짜 정부에서 말만 존나 뻔지르르하게 하고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도 나와서 계속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자국민이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평도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요. 완전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2시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연평도 포격 때 2시 반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에 대피할 데가 없어. 그리고 그 만일의 사태에 선생님들이 애들을 끌고 일사불란하게 어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겁을 해갖고 부모를 찾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딴 거 없잖아요. 막 학교를 뛰는 거지 막. 아수라지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이었던 그 공포와 이런 게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지금도 학교는 하나도 그 대책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지금 얼마 전에는 소풍이라는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제 소풍이라는 청년회를 압수수색했어요. 10명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소풍에서 몇 년 전에 소풍 대표를 했던 그분의 집은 그 어머니가 암 말기 환자신데 그 앞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반인륜적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나는 더 기가가 막힌 건 이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남 아픈 데를 찔러요? 결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 각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 왜 결혼 못했냐고. 당신은 뭘 하느라고 결혼을 못했냐고. 그래서 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청년회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뭐 교회 청년회나 이런 것도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끌림이라는 청년회에 있었는데 무슨 이적 활동은 무슨 이적 활동이에요. 청년들끼리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좋은 영화나 보고 독거노인 반찬 봉사나 하고. 반찬을 너무 빨간 거 위주로 한 거 아니에요? 반찬 봉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반찬 봉사하고 사람들이 반찬을 너무 고춧가루 일색으로 빨갛게 해서 할아버지들한테 갖다 드려서 이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진짜 저는 이제 연평도에서 이 주민대책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어제 바로 이제 어제면 며칠입니까? 4월 30일 예. 청년의 소풍 전 회원부터 해갖고 10명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 전날은 철도 노동자들을 또 와르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딱 보니까 이 현 정부는 국민을 하나는 인간 방패로 연평도에서 그다지 주민들을 막 위하지 않아요. 위하지 않고 뭔가 대책이 없어. 근데 연평도에서 살아는 줬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 인간 방패로서의 보는 거예요. 인간 방패로. 아니면 후방에 침투한 이적 세력으로 보는 거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로 하면서 예비 검속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소식 듣고 철도 노동자도 빨갱이고 청년회 하는 청년들도 빨갱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반찬 봉사하고 뭐 그 이제 어린애들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방과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랑의 몰래산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엄청 데모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우리 진짜 사형시킬 건가 봐요. 반민특위 같은 데는.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진보 세력으로 분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예비 검속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 즈음에서 네. 그 장기수 선생님 따님도 맞아. 구속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바로 그분이 예전에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정치협상 정치협상 하셨던 그분의 따님인데 그분의 따님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죽였겠죠. 그러니까. 네. 자, 다 그놈들이 그놈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해서 있고요.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국민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그런 김구 선생님과 함께 가셨던 장기수 어르신의 딸을 잡아 가둬서 누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보면 그 배우가 누군지가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어제 그 10명 청년들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폐암 말기인 어머니 아침상을 차리던
아들내미를 잡아갔잖아요. 체포를 아예 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또 뭔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국정원 압수수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10명 집에 또 각자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전경차 한 대 분량은 왔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국정원 도대체 누가 압수수색을 했단 말인가 막. 그리고 지금 그때가 언젠데 국정원이 지금 증거라도 갖고 있겠어요. 다 소멸시켰지. 원세훈 보세요. 검찰 갖고 왜 체포해서 조사를 안 받고 검찰이 두 발로 들어갔다 조사받고 나오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거기다 물어보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열받잖아.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국민들 할 때는 이렇게 불시에 들이닥쳐서 정말 1, 2분의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면서 국정원은 그렇게 그게 압수수색이야? 예고 수사지? 아니 원세훈보다 말기 암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 청년운동한 사람 통합진보당의 지역위원장을 또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빨리 구속해야 되는 그 시급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싶은 거예요. 정말.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정말.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자, 아니 연평도 얘기도 했고 개성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금강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이 대화죠. 대화가 필요해. 노래 몰라? 몰라. 나도 몰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대화가 사실 그간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군사 독재 시절에도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혹은 뭐 성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필요에 따라서. 근데 사실 최근에 2008년부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처럼 이렇게 2000년 이후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시도 자체가 없거나 좌절되는 이런 해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저는 뭐 본인의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화를 또 할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박근혜 본인이 직접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이 대화 제의라는 말을 올리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과연 진심일까? 박근혜는 또 무엇을 보고 배웠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배웠죠. 예, 부전여전 이렇게 다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 시대 때도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지랑 그간의 이제 남북 대화의 모습, 결과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자 이런 좀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고요? 남북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남북 대화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화가 필요한가 이런 걸 한번 고찰해보고 우리 남북 대화에 있어서 그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이런 제목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 나와요? 그런가? 밀사는 아니었잖아. 특사도 아니었고. 나 밀사였어 갈 때는. 그래? 일방적으로 간 거잖아요. 저기 그냥. 한총련의 밀사였잖아. 문제는 정부는 그래서 구속이 됐지. 올 때는 밀사가 아니었지만 당당히 왔지. 예. 우리 남북 대화에 있어서 밀사가 있었던 시절, 근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의 첫 밀사를 황태성이라고 기고하는 글들, 그렇게 주목하는 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는 이 40년도에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북 사회단체 재정당 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밀사가 있었다. 저는 이게 첫 밀사가 아니었는가, 남북 관계에서. 김구 선생님 가시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밀사가 북에서 보낸 밀사였어요. 남북 네네. 관계를 개선하고 네. 민족의 통일, 그래서 대화, 전 민족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북의 의지가 어떠한가.
그 누구와 만났는가 이런 것들에서 보낸 밀사 그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80년대 북이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이제 성시백이라고 하는 분이죠. 뭐 조선시대 사람 같은데요, 이름이? 이 성시백 분은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면 사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남북 대화를 이 주장을 해 왔었지 않았습니까? 이 4월 19일 이 남북 연석회의가 성사되기 이전에 그런데 이제 북측에서 이게 이 남북이 지도자급의 대화가 아니라 전민족적인 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역제안을 하면서 이 4.19 연석회의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진위가 의심스러웠던 측면도 나름 한 측은 있었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이 세력들 속에서는. 그래서 북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가지고 남북에 있는 모든 정당과 그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북이 밀사를 보내서 북의 진위, 대화를 하고자 하는 진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고 남측의 대화 제의로 수용하겠다라는 이것들을 전달해 왔던 과정의 인물이 바로 성시백이었고 그분이 사실 잡혔죠. 이후에는 잡히고 사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형을 당한 이런 사례. 그래서 저는 남북을 오고 간 사람의 첫 밀사는 이 성시백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죠. 성시백이죠? 성시백. 그래서 이분은 성시경 아니고 이분이 결국 그 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남북의 대화가 진행됐던 첫 성공 사례라고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밀사는 어디였는가? 아까 말했던 이 황태성이라고 하죠. 이 황태성은 61년도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 그렇죠. 왔는데 이 김종필과 박정희를 만나기 위해서 왔죠. 왔는데 사실 잡혔어요. 그리고 63년도에 사형을 당한 거죠. 사실 이 61년도 박정희가 구테타를 해왔던 과정, 박정희가 정말 민족의 진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렇다면 남북이 대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남북이 대화하는 기본 이유는 통일이었던 거죠.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아무나 보낼 수는 사실 없잖아요. 밀사나 특사의 경우는 측근을 보내고 그 측근에서 또 가깝게 이야기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황태성을 보낸 거죠. 이 황태성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황태성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절친한 친구였고 박상희의 딸이 김종필의 아내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했을 때 그 보증인이었죠. 보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이 황태성이 왔던 과정인데 사실 61년도 구테타를 하면서 내걸었던 게 박정희가 뭡니까? 국시는 반공이다. 그렇죠. 반공이었고 남로당 전력으로 인해서 의심도 많았었고 63년도 선거 과정에 이 윤보선이 황태성이 내려온 걸 알았어요. 그동안 이제 몰래 체포되고 이런 과정 숨기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를 공격한 거죠. 또 한편에서 황태성의 자금을 받아서 너가 선거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실제 본 목적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반공투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에서 보낸 밀사를 처형시켰던 과정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되게 친했다면서요, 박정희 어린 시절에 이 황태성 씨랑. 왜냐면 이제 황태성이라는 사람이나 박상희, 박정희의 친형이죠. 이 사람 둘은 굉장히 신망이 높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망이 높고 다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박정희도 이 형과 형 친구인 이 황태성과 늘 독서를 하면 토론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고요.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황태성 씨가 박상희 씨한테 중매를 서줘서 결혼을 했는데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황태성 씨랑 워낙 이제 신망이 두터운 사이여서 바로 결혼을 했다. 그죠. 그 딸이 지금 이제 김종필의 아내. 안타까워. 이 정도면 진짜 안타깝죠. 어마어마하게 친한 정말 그런 사이인데.
황태성 씨가 결국 사형을 당해서 고향으로 갔을 때 정말 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황태성이 온 이유는 바로 남북 대화와 통일에 관련해서 그 의견을 타진하고 만들어보고자 했던 목적을 수용하지 못했던 박정희. 그것이 결국은 그 밀사의 죽음으로 왔던 과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형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사형을 시킨 거잖아요. 안 만났죠. 근데 하긴 진짜 이런 거 보면 조금은 인간적이네요. 만나면 못 죽일 것 같았나? 아니지. 지가 곤란해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죽였는데 나중에 CIA 우리 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샤 직원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박정희가 그거를 황태성을 죽이는 이유는 이념에 충실했던 것은 맞으나 이념보다는 권력에 더 충실했고 이념조차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했어요. 시아는 정확해요. 나름 정확해요. 나름 현실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늘 그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 위에서 작전이 나오죠. 그렇죠. 정확한 판단 없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박정희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이 그래서 5.16 쿠데타나 그 다음에 이제 11.6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샤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 의도대로 다 됐다는 거죠. 황태성 씨가 그래도 좀 괜찮으신 품성이 좋았나 봐요. 보니까 굉장히 아픈 와중에 막 폐를 수술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박정희를 만나서 내 말이라면 조금 잘 대화가 통할 거다 이러고 오셨는데 사형을 당하시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무역성의 상이나 부상 뭐 이렇게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장관급 차관급인 거예요. 장차관급이잖아요. 장차관급의 사람이 그때니까 이제 임진강을 헤엄쳐서 건너서 오셨겠지만 지금이라면 그죠? 베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제네바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그리고 사실 5.16 직후에는 박정희 정체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궁금해했겠죠. 지금도 궁금하잖아. 박정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일까? 이 사람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숙골들조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복군 사실은 일본 그 만주군으로 들어간 것도 광복군을 도와주기 위한 첩자로서 일부 들어가서 더 충실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시요시 그런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거고, 그래서 미국도 사실 5.16 쿠데타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유당 정권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4.19 이거를 또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박정희를 일단 밀어주긴 했지만 박정희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북군 또 어떻겠어요? 남로당이었지. 박상희란 형은 혁명가였지. 그리고 황태성은 박상희의 정말 절친으로 박정희에 대해서 보증을 했죠. 보증을 한 거고 자기 딴에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믿고 싶었던 거 박정희를 어렸을 때 본 박정희를 얘는 그래 똘똘한 사람이고 그리고 형보다도 나를 잘 따를 정도였고 같이 뭐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막 나를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것 때문에 그 70대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온 거죠. 노구를 이끌고서는 온 거야. 이거는 근데 북의 정권 차원에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 차원에 밀사를 보냈는데 밀사를 죽여버렸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요. 외교 전쟁과 이제 전쟁이죠. 이건 전쟁이에요. 사실 황태성이 이렇게 해서 김종필을 만났다고 하는데 김종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건 잘 모르고 하여튼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 나중에 김영욱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된 사람이잖아요. 이 김영욱을 시켜갖고 결국 죽었잖아요. 이 순간 사실은 또 한 번의 한국전쟁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내 말은 통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북은 새로 권좌에 오른 박정희가 혹시나 남북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도 있었겠죠. 기대를 하고선 보낸 거죠. 기대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름 북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자기가 자청해서 가고. 근데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던 정말 많은 노인들이 있어요. 예. 나름 엘리트들도 되게 많고 각 자기네 동네로 가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 협상하자 막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 이 걸음은 다 성시백이 이미 40년대 걸었던 걸음을 따라서 걷는 건데 이것은 남쪽에서 어떻게 됐냐면 마치 포섭된 양. 간첩이죠, 간첩. 간첩으로 돼서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서 30년, 40년 감옥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수죠. 장기수 선생님들은 전부 뭐냐면 대부분은 정치 협상에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왔지 무슨 총질하고서는 유인 암살하고 아니면 뭐 폭파시키고 돼지우리라도 폭파시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북파공대원들이 갖고 돼지우리 부수고 오고 이러고도 와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또 저기래더라고. 나름대로 단련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펐던 게 저도 조사하면 슬펐던 게 뭐냐면 성시백이라고 우리 또 내인연애 칩니까? 성시경만 나오지 않아? 아니 이분에 대한 그런 업적이나 역사적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성시백 여자친구 뭐 이런 뭐야? 성시백이라는 이제 운동선수가 있나 봐요. 그래. 무슨 이런 것만 선수 쫙 있었던 것 나오더라고요. 성시백 같은 경우에도 김구 선생님 성시백이 포섭당해서 인생 말년에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성시백은 걔네는 역사를 지내는 대로 다 새로 쓰니까. 근데 성시백 아니,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열사릉에 있어요. 열사릉에. 성시백 이제 어쨌든 남쪽 감옥에 잡혀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열사릉에 성시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렇다. 우리나라 진짜 반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북한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간첩이잖아. 간첩이 남아서 남한에서 체포돼서 죽었어. 그럼 북한에서는 되게 비인간적으로 그걸 숨기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해놓고 열사로 지정해놓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열사로 해서 이제 애국열사릉 이런 데 이렇게 있죠. 제가 가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네. 그러니까 너무 역사책에서 웃겨. 우리나라는 사실 월북한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과서에도 못 실게 하고 심지어 그 시를 읽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금지시켜 놓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 국문과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북에는 오히려 월남한 작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 공부하고 자유롭게 읽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황태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때 전 절호의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본인이 권좌에 탁 올라서자마자 정말 상급 회담이잖아요. 말하자면 장관급 회담이 그냥 쫙 되면서 최고위급 회담으로까지 그냥 쭉 가면서 민족의 정말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 사람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 거거든요. 근데 밀사를 죽였어. 너무한다, 너무해. 근데 이후에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황태성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남북 대화를 안 했냐면 안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웃기는 거야. 그렇죠. 예. 이제 70년대로 들어가면 박정희가 밀사를 보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보낸 사람 누구예요? 잘 아시겠어요. 이름도 유명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가 황태성 씨 때문에 막 공격도 받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면서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황태성 씨가 뭐 돈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박정희한테 줬다. 막 그런 걸로 막 공격 당하고 막 그랬더니 난 이 사실이 웃긴 게 뭐냐면 그랬더니 박정희가 낡은 메카시즘으로 나를 올가매려는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메카시즘으로.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윤보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을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그 북에서 황태성한테 돈을 줘서 보냈고 절친의 동생인 박정희한테 이제 돈을 줘서 공화당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 메카시즘을 한 거면 사실이지. 근데 그때도 박정희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낡은 메카시즘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온 동네방네 나름 청년 운동가들 집을 뒤지면서 낡은 메카시즘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지.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박정희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했지.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억울했어. 그래서 어쨌든 황태성 고향 형님인 황태성을 죽여버렸잖아. 자, 이후락 얘기를 해야죠. 근데 박정희가 이때 자기의 그 절친한 형님인 황태성 밀사를 정말 사형을 시켜버려놓고, 그래 놓고도 70년대에 이후락이란 중앙정보부 자신의 오른팔인 이후락을 보내서 남북회담을 성사시켰잖아요. 네. 북이 받은 것도 난 되게 신기한데 박정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10년 사이의 대오각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황태성에 대한 그 지극한 미안한 마음과 북이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특사를 파견했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는 그 민망한 마음, 반성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두 차례 앞선 밀사들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북 대화와 통일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가 보낸 이 이후락, 이분의 그럼 특명은 뭐였냐? 정말 이 사람도 남북 대화와 통일을 위해서 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이것이 표면상이었지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갔다라는 것. 이 목적하에 간 밀사였다라는 것. 이게 앞선 두 사람과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사진이 기억나요. 그 이유락 씨가 평양 가가지고 그 김일성 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사진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전 그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보면서 어릴 때 혹이 없다니. 그 생각을 했었다고. 네, 왜냐면 그 만화나 이런데 또리 장군인지도 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 기억 속에는 혹부리 영감님처럼 이렇게 혹이 있는 사진으로 만화를 그린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심술을 부리면 혹이 난다. 그래서 막 난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해주고 그랬는데 사진 봤는데 이런 씨발 혹이 없네. 그런 충격. 어린 시절 정서적 충격. 근데 그 사진에 얽힌 또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평양에. 근데 원래 예정에 없던 김일성 주석을 만난 거죠. 네.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이. 그런데 악수를 내민 거예요. 김 주석이.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손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때 그 호주머니 속에는 청산가리가 있었다라는 유명한 사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을지 모르고 간 거,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자기가 어쨌든 남북 관계는 정말 격화되고 어려운 관계였던 지들이 과정이야. 황태성을 죽였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유락은 그때 당시에 정말 유서를 써놓고 갔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가서 북이 죽인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청산가리를 갖고 갔는데 손을 내미니까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수를 내밀 손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청산가리를 만졌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그럼 거기 와서 뺨 때릴 줄 알았나? 뭐 관광도 시켜주고 그랬다는데 북한에서. 그렇지. 평양 관광도 시켜주고. 뭐 남측에 오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당시에 왜 이후락은 왜 박정희는 보낼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그랬던가.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목적은 명확하게 말했듯이 집권 안보, 박정희 유신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 목적 하에서 갔던 건데 사실 이 대화를 정말 원해서 갔던 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갔었던가? 이 배경. 근데 일각에서는 이 유신 체제가 당시에 미중 간의 대탕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의 이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 그 미중 대탕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한국의 안보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눈앞이 체제를 깜깜해지는 상황이죠. 유신 체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위기론을 강조하는 이런 배경과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신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유신의 배경과 원인이 뭐냐. 그런데 실제 이 두 원인이 사실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원인이 사실이면 사실은 유신 체제가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는 건데 실제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당시에. 이 국민들의 이 정서가, 이제 통일되는 거야, 진짜. 왜냐면 지금까지 한 20년간 북이랑 엄청 그런 적대적인, 지금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저는 뿔과 혹이 달린 줄 알았던 시대니까, 통일되는 거야. 이런 기쁨이 하나 있었고, 또 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진은 조작된 거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부정하는 또 국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이유락이 평양에 가고 이후에 박성철이 서울에 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이후에 우리가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남북이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 남북의 관계 발전의 기본 초석이라고 하는 이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얼마나 정말 뜨거운 열기가 터져 나왔겠어요. 감옥 그때 당시 양심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요. 물론 잡아가둔 양심수보다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 감옥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다음에는 우리도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죽어라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6.15나 이런 건 안 나와도. 그래서 3대 원칙을 쓰시오.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이렇게 쓰죠. 그게 7.4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을 잡혀가는 거잖아. 당연하지. 자주 이런 거 얘기하면 끝장이야. 근데 사실 이때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는 사실 우리가 그때 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그 환희와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 그 감격? 근데 하여튼 이 박정희가 굳이 72년에 왜? 왜? 이유락을 밀사로 보내서 자기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자주의 원칙에 합의하고 오냔 말이야. 자주의 원칙은 너무 치명적인 거야. 박정희로서는 완전. 더구나 평화도 있다. 평화. 평화도 이상하지. 민족 대단결이 어딨어. 거기는 내선일체인데. 대단결이 어딨어. 일본 제국의 민중이야 단결하라는데. 그러면 볼게요. 왜 그랬는가. 첫 번째, 그 세계 정세의 유동성과 함께 그 세계 정세 유동성이란 미중 대탕트고 거기와 더불어서 말한 아까 주한미군 철수 이런 속에서의 박정희의 이 대외적 안보 위기 때문에 유신 체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미중 대탕트가 일어났던 이유는 베트남 전이었죠. 베트남 전에서 미국이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과정이죠. 왜 65년도부터 대규모 군을 투여했지만 사실 전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전에서의 영예로운 패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과정과 함께 지금도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 더구나 이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의 봉쇄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 두 가지.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경제적 사정, 국내 반전 여론 이런 과정에서 69년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전신 관 독트린이 발표하죠. 이 관 독트린은 기본은 아시아에 대한 방위는 제공하나 자국 방위는 자국이 나라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가 이런 선언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었던 거죠. 나 지금 미국 상황이랑 왜 이렇게 똑같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중국에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씩 요즘에도 막 방송을 하면은 북이 뭐 미사일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뭐 중국도 북에 동의하지 않아서 국제사회로 외면받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제 관영 TV에서 나오는 멘트를 보도해요. 근데 그 멘트랑 달라요. 그 멘트는 그냥 뭐 이 일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는 뭐 잘 지켜볼 것이고 이래요. 각국은 네, 각국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북을 고립시키는 북에 거다. 대한 경고 이렇게 나가죠.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제사회에 고립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랑 북한은 지금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거든요. 누군 다 아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걸 보도하나 봐. 그래서 71년도부터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요. 22,000명. 그런데 얼마나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고 싶었을까. 박정희가 몰랐었냐 이 상황을.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69년도 괌 독트린이 발표되고 70년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명명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부통령,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알립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오도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가 높아졌다라면 이미 69년도, 70년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야 되는 게 박정희로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정권으로서는. 근데 이게 72년이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정말 한국의 안보가 공백이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했었냐면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71년도부터 75년도까지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물론 이제 이후에는 미국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1억 5천으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상군은 철수하지만 미 공군을 중심으로 한 전력 증강은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실제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안보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미군의 이 공군은 증강되는 상황에 있어서 공백이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미군이 한국 전쟁 때나 베트남 전쟁 때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라크 전도 그렇고요. 공군력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공습. 네. 예. 근데 거기가 빠지지 않고 현대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갖고서는 그렇게 뭐 안달복달 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한 배경으로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박정희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볼 건 무엇이냐면 이 미중 대타트 과정에서 이 미국이 남북 대화를 종용했어요. 한국에게. 네. 예. 왜냐하면 미중이 대탕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제 베트남 전에 대한 영해로운 철수 미국 입장에서 그 대소 봉쇄를 해서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한반도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할 것을 종용을 하죠. 네. 예. 그래서 70년도에 박정희가 8.15 선언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선의의 경쟁.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체제 경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네네.
체제 경쟁을 선포한 건데 사실 이후에 박정희가 끊임없이 이 자기 제안을 북이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행동 조치가 없었던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70년 8.15에 무슨 통일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의 경쟁 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체제 경쟁 얘기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원래 챔피언은 가만히 있지. 챔피언은 이걸 안 하거든. 도전장을 안 내밀거든. 근데 도전장을 먼저 8.15 때 내밀어 버렸어. 이게 뭐야. 그런데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지 무슨 실제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원조를 삭감시키겠다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나갑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러면서 이 주한미 대사가 이 한국 정부에게 미 국무부 내지는 미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71년도에 남북 적시자 회담을 제안을 하죠. 남측이.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71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도 하지만 이런 회담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또 있잖아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했었던 이유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남북 대화를 원해서 했던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보고자.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북 대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북 대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실제 베트남전에서 영해롭게 빠지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미중 대탕트나 이런 것 속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안정된 한반도 상황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서 박정희 정권을 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 상황은 또 언제 똑같이 나타나냐면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상황에서도 미국은 똑같이 남북 대화를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하고 결국은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는 그 결과와 뭐 남쪽 안에서의 어떤 정적 그 배경과 이런 것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으로 가지만 2000년에 김대중 정부를 98년, 99년 과정과 2000년 초반 과정에서 압박하면서 그 결과물로는 진짜 정상회담이 되고 6.15 공동선언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하는 의도는 비슷해요. 정말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요구 때문이었어. 그리고 99년, 2000년 상황도 북미 관계를 일정 정도 진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먼저 나서갖고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기엔 좀 너무 찝찝한 거지. 그래서 남북 관계를 먼저 좀 개선하는 제스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본인의 정말 대단한 의사가 아닌데 추진되었던 사실 또 이제 이건 사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사람과 박정희라는 사람. 본질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해내외적 정치적 압박과 이런 거에 밀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온 성과물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또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추진해 나갈 정도의 민족적 양심이 되는 사람과 이런 건 어디서 엿바꿔 먹은 그런 사람과는 정말 다른 결과를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대화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강요된 대화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우리 민족의 대화로 전환시킬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적극 활용해서 물론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요된 선택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강요로 받고 위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인식해서 우리가 활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 네. 저는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과도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예. 박정희로서도 살 길이 필요했어요. 예, 국내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했죠. 왜냐면 이 장기 집권을 의도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미 66년도에 미국 보고서를 보니까 69년도에 비상한 일이 벌어질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미국이야. 그 삼선견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66년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거 대단하죠. 정보력은 정말 정보력은 짱인데 샤야. 그거를 악용하니까. 악용해. 양질의 정보를 악용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참해. 69년도 초에 박정희 측근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삼성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국내적으로는 이 대선이 있었죠. 71년도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물론 이게 조작된 선거고 뭐고 있었지만 돈을 무지무지하게 뿌린.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이겼던 박정희였던 거잖아요. 김대중 네. 후보에 의해서. 그때 뭐 김대중 후보 정말 잘생겼죠. 저는 그 성대모사 많이 하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김대중 성대모사를 진짜 잘한다. 근데 하시는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연설하는 걸 봤는데 카리스마가 저는 앞으로 지금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와. 미안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장충당 연설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김대중 후보 연설을 막 몇 시간 동안 듣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감동의 감동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9년 박정희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연설과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 당시 장충당 공원 연설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박정희쇼,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선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는 들여온 시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들어도 삼성개헌만 하지 마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된 동시에 돈 많다해서 나라나 사회의 경찰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한 사람들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행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무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한테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 막 이제 막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래도 민주당을 밀어줘야 된다 아직까지 뭐 대안이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시길래 내가 난 밀어주고 싶어. 아니 미치겠어. 밀어주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난 진짜 정말로. 근데 뭘 어떻게 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정말. 난 선거 때마다 사실 나 진짜 피눈물을 머금고 늘 언제나 얼마나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하고 막 그 개고생을 하면서 민주당을 밀어주는데도 아우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니 노무현 김대중의 뭐 통일정신을 그래도 계승하는 거는 민주당밖에 언제 계승했냐고 내가 요즘 계승했는데 맨날 욕이나 하고 있고 진짜 아유. 나는 밀어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너무 지금 심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밀어달라고 밀어주면 안 돼. 그럼 벼랑 끝 전술이 진짜 벼랑 끝을 뛰어내리는. 특히나 이 70년대, 71년도, 이미 70년도부터 남북대화를 압박했던 미국, 이러면서 70년도에 8.15 선언을 했었던 거잖아요. 아까 네. 체제 경쟁을 선언한 것. 그리고 71년도에 대선에서 이 김대중 후보가 이 안보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를 능가하는 이 선점을 하면서 국민들의 온 지지를 다 이 한몫에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때 암살 안 당한 건 정말 천연이야. 대신 납치를 당하지. 죽었어야 정상이야. 맞아요. 박정희로서는 간신히 살아남았던 경우죠. 이런 경우와 그리고 신민당의 국회의원이 그 의석수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과정. 네. 이러면서 이 남북 대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과정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도 이 남북 대화에 대한 요구,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이슈와 통일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박정희 정부에게 묻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탄압할 수도 없었던 양난의
시대였던 거지.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보니까 이 71년도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이 4대국 안정보장론, 남북 교류 등의 정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국가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강력하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하시는 얘긴데. 많이 그러면서 하시는 대화제의 얘기예요. 하잖아. 예. 대화제의라고 얘기하잖아. 자기. 근데 요즘에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예, 남북 관계는 이러고 있지. 사람들은 또 계속 막 자기네 최고위원 말이라도 잘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헛소리 삑삑 하고 있지. 이번 또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은 관용차 끌고 동창회 가다가 사고를 내질 않나.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는 누가 이끌어주나요? 그냥 어른이 되나요? 나는 어쩌면 되나요? 다음 말 들으시면 그 동이라는 연장송 속에서 박정희가 한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되게 오늘날 듣고 있는 말과 동일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북괴가 절대로 남침해 오지 않는다. 향토 예비군이나 교련은 정부가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거론하면서 북괴가 나에게 퍼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욕설을 우리나라 보수 야당으로부터 듣게 된 오늘의 현실을 통탄한다. 이거 너무나 나는 이렇게 진짜 가끔은 헷갈리는 게 이제 특히 박정희 대통령 말년으로 갈 동안 초반에는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엄청 교묘하고 진짜 그 일제 시대 때도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정신이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환각 상태. 그런 결국엔 반응이 시바스 리갈 외에 또 있어. 그런 환각을 말이 지배하는 계속 거잖아. 나와니까 진짜 뼛속까지 정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가 믿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바로 이제 이 남북 적시자 회담을 제안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남북 적시자 회담도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아빠! 친구들이랑 견학가게 10,000원만 주세요.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공주님? 경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랑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갈 거예요. 나 이런 미친 학교.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려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